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8.15 광복절날 집회들 많이 참석하고 계실 텐데요. 저는 아까 나갔다 왔고요. 지금 또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전 월간조선 기자 김동현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특히 군사 분야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 얘기 좀 해주시죠. 문 대통령 지금 2년 특집 담화에서 빠진 게 때문에 우리 미래 먹거리 산업 이게 뭡니까? 오늘 주제는 이제 약간 미래 4차 산업이랑 관련 내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미래 산업인데 지금 지난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5월 9일 날 그 특집 담화로 해가지고 KBS 기자랑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시 좀 화제가 됐던 거는 그 KBS 기자의 질문 태도가 잘못됐다면서 오히려 그게 더 주목을 받았는데요. 당시 이제 내용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될 방향으로 반도체, 그 다음에 바이오, 그 다음에 미래 자동차, 그러니까 모빌리티죠. 이 세 가지를 이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이제 꼽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분야가 과연 제대로 맞는 거냐, 또는 이게 정말 이 분야가 정말로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 또는 20년을 내다봤을 때 이게 정말 좋은 분야라고 할 수 있냐, 국가적 주도를 해야 되는 분야냐고 봤을 때 따져본다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들도 그렇고 지금 이미 이런 거는 거의 지금 앞서가는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는 지금 좀 뒤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전 정권이었던 박근혜 정부와 이거를 비교를 해보자면은 박근혜 정부가 당시 이제 밀었던 게 이제 창조 경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제 영어로 하면 크리에이티브 이코노미인데 당시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창조 경제라고 하니까 창조를 아무데나 붙이면은 창조 경제 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상당히 비아냥거리고 다 비판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상당히 앞서가는 거였고 당시 이제 이런 과학이라든지 미래과학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유럽조차도 이런 분야에서 지금 뒤떨어져 있었고 오히려 한국을 보고 따라가는 시기였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오냐면은 그 유럽연합 있지 않습니까? EU에서 만든 보고서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2015년부터 대대적으로 나와 있는 보고서가 뭐냐면 제목이 아예 거기는 정해놨어요. CCI라고 해가지고 Cultural Creative Industry 또는 Creative Econom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창조 경제와 문화 창조 이 분야를 지금 새로운 산업군으로 아예 구분을 해가지고 그런 분석 자료, 그 다음에 시장성, 그리고 지금 현재 투자되는 이런 방향 이런 거를 상당히 많이 지금 유럽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들어오자마자 이걸 지금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창조 경제를. 당시만 해도 사람들이 의아해하고 말귀도 못 알아듣고 심지어 공무원들조차도 왜 하는지도 모르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는데 오히려 2년이 지난 2015년부터는 그 유럽에서 이거를 막 따라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한국에 와 있는 이제 주한 외국 대사들을 많이 만나보는데 제가 어느 나라라고 특정하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프라이버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당시에 왔던 유럽 연합이라든지 소속되어 있는 유럽의 대사들도 그렇고 거기 나와 있는 이제 과학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이언스 오피서 이런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저한테 자주 물어봤던 게 이 창조 경제에 대한 롱텀 비전이 뭐냐 또는 이 창조 경제가 뭐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이 한국이 나아가는 방향에 귀 기울이려고 했고 또 이제 한국과 함께 이 4차 산업에 대해서 MOU 체결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랬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만큼 이제 이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게 앞서갔던 거고 당시 했던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경제 혁신 센터라고 해가지고 거의 국내의 모든 도마다 지역별로 하나씩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이 창조 경제 혁신 센터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뭐냐면 아이디어 기반의 경제성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든지, 그러니까 학생이든 무슨 직장인이든 누구든지 내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거기에 와 있는 센터 안에 있는 전문가들이 그거를 제조할 수 있는 방향을 다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장애인들 이제 장님을 위한 시계를 만들겠다라는 아이디어를 갖고 와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프라모델을 미리 만들어 본다든지 이런 이제 미리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주고 이게 시장성이 얼만큼 있는지 그걸 분석을 해주고 이걸 다 해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바로 산업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청년 실업도 해결이 되는 거고. 그리고 설사 이걸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대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당시 그때 대기업들만 만났는데 지금 와서는 그걸 투자를 했니, 서로 짜고치기를 했니, 지금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데 그 실패한 아이디어도 대기업이 봤을 때 우리는 이제 깔려있는 인프라가 있으니까 대기업이 그 아이디어를 구매를 해서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우리가 실행을 하겠다고 한다면 이거는 이제 더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누군가 개인이 갖고 온 아이디어가 개인이 하기 힘들다고 하면 대기업이 대신할 수도 있는 정도까지 이런 모든 그 구성을 해준 게 이 창조 경제의 기반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대기업에 그 아이디어를 파는 거죠. 고가에 팔 수도 예, 있는 고가에 거고. 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다 그렇죠. 좋은 일이죠. 누구나 좋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청년 실업을 해결하는 그 근본적인 해결책도 될 수 있었던 게 이 분야에 이제 앞서 있는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스위스가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앞서 있고 거기서도 이제 정기적으로 하는 이런 분야가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때 당시 그걸 많이 참고를 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스터고라고 해서 요새에서는 뭐 평준화한다고 지금 다 특수 목적고 지금 다 없애지만 마이스터고도 이게 일종의 이겁니다. 고등학생이라도 바로 취업 전선에 들어갈 수 있게 자기만의 특화된 이런 기능이라든지 기술을 익힐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스위스가 이게 상당히 앞서 있어요. 그러니까 보케이셔널 에듀케이션이라 해가지고 이게 묶여 있고 거기에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합쳐가지고 산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이 스위스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스위스도 이런 게 앞서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박근혜 정부가 2013년에 시작하면서 만든 게 미창부를 그때 만들었지 않습니까? 미래창조 그 부서를 만들었죠. 근데 그때 당시 2013년에 만들었을 때도 미래창조라고 하니까 또 창조 아무데나 붙인다 뭐 이런 비아냥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스위스도 2012년에 이런 비슷한 부처를 만듭니다. 예. 스위스 같은 경우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세리라고 해가지고 SERI인데 이걸 뭐라 부르냐면 잠시만 찾겠습니다. 네. 이제 교육혁신센터라고 해가지고 교육이랑 과학을 합친 겁니다. 예, 교육연구혁신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미창부랑 거의 똑같은 개념이고 제가 이 부에 이제 장관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도 한국에 와서 이런 거에 대한 연계를 넓혀가자. 그러면서 한국에 갖고 있는 이 창조 경제의 화두와 스위스라든지 유럽이 갖고 있는 화두와 일맥상통한다. 이 창조 경제가 상당한 포텐셜이 있다. 해서 이제 많은 투자라든지 교류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당시만 해도 지금 와서는 이걸 다 적폐라고 그러고 창조 들어간 거 다 때려 부수고 있는 한국인데 그만큼 이게 앞서갔던 것이고 이게 이제 예술 분야로까지도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백남준 씨 있지 않습니까? 미디어 아트. 그 미디어 아트가 이 융합된 이런 미래 창조 관련된 이런 그 예술의 어떻게 보면 좀 선구자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이라든지 일반적인 2D의 디멘션 된 이런 미술을 3D로 그러니까 전자제품 뭐 테레비에서 영상에 나온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3D로 만들어서 융합을 시킨 거죠. 근데 이런 분야에 앞서 있던 당시에 뉴욕이나 이런 데 보면은 막스 릴리즈라는 이런 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상당히 뛰어난 이 3D로 만드는 이런 예술품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당시 그런 사람들도 한국에 왔습니다. 제가 그때 인터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청계천을 와가지고 실질적으로 당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미국의 실리콘밸리 다음으로 중국의 이제 중관춘, 그 다음에 한국의 청계천 이렇게 해서 이 세 개가 이제 앞으로 미래 먹거리 사업을 이끄는 하나의 그 시장이 될 거다 해가지고 청계천의 미래를 보고 다 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 지금 또 청계천 다 죽어버렸죠. 근데 그만큼 이제 이 창조 경제였던 게 앞서가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2013년에 그 유네스코 있지 않습니까? 유네스코는 이제 과학이랑 그 문화가 다 들어간 부서죠. 유네스코에서조차도 2013년부터 특별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 창조 경제 특별 보고서를 만들어서 낼 정도로 이 분야에 이제 유수한 전망을 내다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지금 본다고 한다면 지금 정부가 뽑은 이제 바이오 뭐 반도체 이런 거는 오히려 감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전문가들 말로는 이미 한 템포 늦은 지금 투자다. 지금 여기 보면은 미래 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수소 그 연료 전지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FCEV라고 부르는데 이 분야는 그때 당시 이제 대통령이 2번 욕을 먹고 나서 나중에 가서 투자한다 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의선 그 회장 만나가지고 우리나라 이 수소전지차가 왜 안 됩니까? 하니까 정의선 그 부회장이 지금 이거 인프라 투자가 필요합니다. 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한참 한 몇 달 뒤에 가서 다시 또 우리가 왜 안 됩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선 부의장이 또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2번이나 인프라 필요하다고 국가가 밀어달라는 말을 듣고 나니까 언론에서 전부 문매를 합니다. 정부는 지금 정의선 회장이 대놓고서 계속 도와달라고 말을 하는데 나중에 뒤늦게 가서 뒷보으로 미래자동차를 이제 하겠습니다 라고 한 겁니다. 그러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 이 수소전지차가 대한민국이 종주국입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이 기술을 개발을 해가지고 미래 산업 전체에서 우리나라가 종주국으로서 한 발 앞서 나가는 기술이었는데 이거를 국가적인 지원을 안 해주면서 주춤주춤 하는 사이에 밀렸잖아요. 우리. 일본한테 밀렸습니다. 일본 도요타의 미라이라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똑같은 기술로 이미 지금 시장에서는 이 현대가 만든 이 넥소보다도 미라이의 네임밸류가 더 커져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러죠. 일본한테 다시 지지 않겠다 해놓고서 지금 이미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라이라는 이 일본에서는
아베 총리가 이거의 비전을 보고서 대폭 지원을 해줬어요, 토요타를. 그렇지. 그래가지고 이거를 확 해서 지금 다 따라잡았고, 우리나라는 이걸 가지고 계속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수소 전지차가 이게 앞으로 미래 산업, 미래 모빌리티에 그 유수하고 그게 좋은 산업이냐면, 이렇습니다. 자동차는 그러니까 기존의 내연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뭐 유류를 주유하는 차, 이제 내연기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가 있습니다. 그 중간 단계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차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소차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모빌리티 1.0은 내연기관이고 그냥 이 화석연료를 떼는 차고, 2.0은 하이브리드, 3.0은 전기차, 4.0을 수소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사실상 수소차는 이 4.0이라는 네임을 붙이기도 모호할 정도로 8.0, 뭐 10.0 그 이상의 잠재력을 갖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도요타에서 따라잡은 차입니다. 예.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오. 왜 이게 패러다임 체인지를 할 수 있냐? 자, 내연기관이라든지 전기차 하이브리드는 전부 다 우리가 주유를 합니다. 자, 전기를 주유하거나, 주유는 아니죠. 이건 주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전기를 주입한다거나 기름을 주입을 합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모든 우리 인간이 만든 제품들, 컴퓨터든 뭐든지 간에는 소모성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소모성 제품이라서 1차원적이에요. 무언가 에너지를 넣어주면 그 에너지를 가지고 소모하는 동안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고갈이 되면은 다시 충전을 해야 돼요. 예. 이게 1차원적인 개념이에요. 근데 수소차가 왜 무섭냐? 수소차는 자체 에너지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원으로 넘어갑니다. 그게 뭐냐면 자체적인 에너지 소모군이 아니라 자체 에너지 생산군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모를 넘어선 생산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지금 이제 그 개발 단계가 지금은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이 에너지를 소모하는 양이 더 크지만, 발전을 더 하고 우리가 만약에 박차를 더 가하면 우리가 넣어주는 연료보다 오히려 이 차량이 만들어내는 자체 생산량이 그게 더 넘어가는 수치까지 돼버립니다. 그럼 그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에너지를 딴 데 나눠줄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이동식 발전소가 되는 겁니다. 이동식 발전소가 되네. 자동차 하나하나가 전부 다 발전소가 되고,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 그런데 이러한 관점을 모르고 이렇게 민기적 하면서 그 사이에 토요타한테 밀렸다. 토요타한테 밀려오면서 뭐 일본한테 지지 않겠다? 지금 이런 판국이 됐기 때문에 이게 수소전지차를, 그래서 현대는 당시 이랬습니다. 하이브리드가 90년대 말부터 개발을 해서 이제 시중에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 도요타 이제 하이브리드가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당시에 이게 혁명같이 돼가지고 모든 차들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모든 판도가. 그러면서 전기차가 또 쏟아져 나오니까 다른 자동차 회사들도 이거 만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이렇게 간 떠보다가 나중에 또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런 시장의 이런 흐름을 모르고 있는 와중부터 현대는 이 수소차를 개발을 하고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부터 수소차를 계속 개발을 해서 진짜 이거는 독고다이로 계속 이것만 파고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종주국으로서의 그 역할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지위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와서는 지금 도로아미타불 된 것처럼 지금 일본이 다 따라잡았다. 그래서 지금 이미 실질적으로도 이런 관련 업계 논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원래는 넥소라고 하는 이 현대차가 상당히 이 수소차의 거의 표본처럼 나와 있었는데, 지금 이 도요타 미라이가 더 입지가 지금 넓어지고 있는 판국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 체인지를 할 수 있는 이 미래차 먹거리 산업을 너무 늦게 시작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빠져 있는 게, 박근혜 정부 때는 또 한 가지로 이 미래 산업군으로 뽑은 게 뭐였냐면은 소재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소재과학은 일종의 제일 대표적인 이게 있죠. 3D 프린터가 있습니다. 자, 3D 프린터도 그 문재인 대통령은 3D 프린터라고 해가지고 뭐 엄청 먹었죠. 그런데 이 3D 프린터도 잉크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잉크로서 모든 물체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 잉크가 뭡니까? 이게 화학입니다. 화학. 화학은 순수 소재입니다. 이런 소재 과학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미래의 전도 유망한 사업들이 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 그 회장도 예전에 화학에 투자를 많이 한 거고, 박정희 대통령도 처음에 기간 산업 닦을 때 화학 단지를 엄청나게 이걸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겁니다. 그렇죠. 화학이 엄청 무서운 산업입니다. 근데 지금 삼성 이재용 회장도 지금 이거 화학을 버리고 지금 오히려 바이오 시밀러 쪽으로 빠지고 있는데, 화학은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그 예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지금 누누이 말하는 게 카본 파이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섬유죠. 탄소섬유 같은 경우도 이게 화학공업이나 이런 거의 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나아갈 때는 신소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런 화학공업, 3D 프린터에 들어가는 잉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소재 이 분야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은 그거를 알아보고 이 대표적인 이 산업군 하나로 소재 과학을 이미 넣었어요. 집어넣었는데 이번 정부에 와서는 뭐가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뭐 미래차 얘기하니까 그냥 미래자동차 집어넣어야 될 것 같고, 반도체 한다고 하니까 그냥 반도체 넣어야 될 것 같고, 바이오 시밀러 하니까 바이오 시밀러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 발 늦었다, 감이 많이 떨어졌다라는 지금 평가가
이 미래 전망하는 전망가들이라든지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말씀 도중에 예. 소재라면 딱 언뜻 떠오르는 게 이번에 일본에서 우리한테 제재한 그렇죠. 거. 그런 것도 그것도 소재 아닙니까? 다 소재죠. 그러니까 소재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우 머테리얼이라 하는 이런 원자재나 이런 것들은 다 소재 과학이고 앞으로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과 강철을 섞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낸다든지 그러니까 강성은 강철처럼 세지만 또 열에도 강하면서 뭐 이런 신소재들을 계속 개발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예가 있죠. 듀퐁이라는 그 유명한 그 네. 모든 화학공업을 만드는 회사가 있습니다. 듀퐁사에서 한번 그냥 이런 프로젝트를 한번 줘봤어요. 그러니까 재미삼아 해본 거예요. 듀퐁이 한번 미래에 나오는 자동차를 한번 만들어봐라 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줬습니다. 어느 자동차 기업이 돈을 대고요. 그랬더니만 이 차량에 들어간 바디 쉘부터 시작해서 이 시트니 뭐니를 전부 신소재로 만든 겁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자동차의 무게에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가벼우면서 그 다음에 성능은 더 좋고 강성은 더 강하고 충돌 안정성도 좋고 그러니까 오만 신기한 모든 이런 첨단 소재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앞으로는 3D 프린터라는 이런 프린터가 있기 때문에 이런 화학 소재 산업은 아무래도 엄청난 유망한 사업인데 지금 그런 건 빠져있다. 그래서 지금 유럽이라든지 앞서가는 미국 실리콘밸리도 그렇고 전부 이런 소재 산업이나 이런 데 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야, 근데 이거를 예.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걸 알고 국가의 미래 산업으로 예. 육성하려고 창조 경제를 예, 육성하려 맞습니다. 했던데 이걸 아주 야권에 묵사바르고 저들은 알지도 모르는데 네. 유럽에서는 2, 3년 후에 예. 이걸 지금 박근혜 따라하기를 이제 지금 막 열풍이 하고 불고 있습니다. 있다. 예, 야, 참 안타까운 사연. 예. 지금 와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깝네요. 그렇죠. 예. 그때 창조 경제 얼마나 두들겨 팼어. 엄청 좋겠죠. 예. 뭐 하는 개념이냐 그러고. 예. 이제 보니까 야 이게 참 박근혜 대통령이 옳았고 예. 문재인은 이걸 말아먹고 있는 거네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이제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또 추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또 한 가지 빠진 산업군이 이제 우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공 우주 분야가 지금 이번 정권 들어와서는 처음에 카이라고 해서 그 카이 그 어디입니까 그 전투기도 만들고 네. 다 만드는 우리나라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항공 뭐였습니까? 저기 뭐예요? 전체 갑자기 영어로만 생각나네. 아무튼 그 카이도 오자마자 적폐청산이라고 때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한항공도 스튜어디스십으로 지금 거의 넘어가다시피 했고 조양원 회장은 이제 지금 잡고 가시고 지금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쪽 항공 분야를 엄청나게 지금 적폐청산이라는 네. 이름으로 막 거의 죽도록 때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지금 앞서가는 나라들은 항공 우주 분야를 상당한 먹거리 산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미국의 스페이스 파운데이션이라고 우주 재단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2016년 보고서에서 앞으로 우주 분야가 갖고 있는 시장성이 얼마인가를 조사를 했어요. 그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무려 392조 원의 가치가 있다. 이거 지금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392조 원의 이 가치가 있는 시장이 우주 분야인데 지금 현 정부는 공군 예하에서 우주사령부라든지 이런 우주 분야에 대한 지금 개발도 미비한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최근에 보면은 2월에서 5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뭐 승리, 게이트니 뭐 이런 거에 지금 다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 중국, 인도네시아 뭐 그다음에 지금 미국 뭐 전부 다 위성을 계속 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달 뒷면에 지금 달 착륙을 시켜가지고 달 뒷면을 처음으로 탐사하는 지금 시도에 들어갔고 이스라엘도 지금 그 달에다가 지금 위성을 쏴가지고 그 착륙을 시키는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도 지금 올해 목표가 2019년에만 30번의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 지금 이런 목표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심지어 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도 위성을 쏴가지고 인터넷망을 더 빠르게 하겠다. 지금 이런 지금 비전을 가지고 위성을 계속 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위성 사탄 얘기 나옵니까? 지금 위성 분야에서는 지금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이런 유럽이라든지 또 중국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 강국들은 전부 이런 데 투자를 하고 있고 우주 개발을 지금 상당히 박차를 가고 있다. 심지어 북한마저도 북한은 자기네들 자력으로 대포동 그 투 미사일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은하 3호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려가지고 성공을 시켰습니다. 네. 2012년에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적어도 그 위성까지 지금 띄운 상태입니다. 자, 이 위성 분야에서도 지금 한 가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앞서가는 군대들은 뭘 따지고 있냐면 위성을 공격하는 무기 체제에 대한 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걸 아사트라고 하는데 ASAT라고 해가지고 Anti-Satellite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대위성 위성 무기 무기 체계, 체제죠. 예, 대위성 무기 체계입니다. 이 무기들을 지금 미국은 이미 보유하고 있고 중국도 지금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지금 가지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도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고 지금 여기에 인도도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들은 지금 계속해서 이 무기 체계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데 있어서 지금 아무런 개발도 없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런 분야에 있어서 앞서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한미 동맹이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자력갱생 해도 자구책으로 할 수가 있는 게 몇 개 없습니다. 미국한테 붙어가지고 지금 미국이랑 같이 이런 걸 연구를 해야 되고 2017년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만 해도 그 공군 예하의 연락망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우주사령부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팀워크를 해서 우주사령부의 노하우를 전수받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현 정부가 이런 걸 제대로 하는지도 지금 의아합니다. 여기에 심지어 일본 아베 정부도 지난번에 말했다시피 그 파이브 아이즈랑 함께 이 인공위성 무기 체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워게임 시뮬레이션이 있는데 전시에 누군가 적국이 미국이 갖고 있는 위성망을 공격을 했을 경우에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워게임 시뮬레이션을 돌립니다. 근데 여기에 파이브 아이즈가 포함이 되는데 여기에 일본도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지금 들어와서 같이 훈련을 하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여기에 엄연히 말하면 한국도 포함이 돼야죠. 한국도 여기 파고들 수 있어야 되고 한국도 같이 이 GPS를 우리도 나눠 쓰기 때문에 같이 이거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술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거는 하고 있지도 않고 심지어 지금 최근에 다른 나라들은 로켓 개발을 지금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구책으로 궤도 위까지 보내는 이 로켓 개발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하지 않고 대신에 뭐 어디에 투자를 하냐? 이게 궤도 밖으로 나가서 탐사하는 데 지금 개발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에 이제 스페이스 X라는 상업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만든 펠콘 시리즈의 그 로켓이 있는데 그 로켓을 가져다가 지금 다 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는 뭐 지금 다른 뭐 중국이든 어디든 다 이 상업용 위성을 갖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와서 계속 러시아제 그 로켓을 토대로 해서 계속 개발을 해서 이제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걸 좀 더 가성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함께 연계를 했으면 더 좋은 방법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걸 하지 못하면서 많이 뒤쳐져 있다.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우리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 많이 뒤처지고 오히려 이 위성 대무기 체제는 북한한테도 뒤처지고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북한 같은 경우도 지금 대위성 무기 체계를 직접적으로 개발했다는 건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이란이 지금 갖고 있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 좀 뭐랄까요 주먹구구식일 수는 있습니다만 저궤도까지 미사일을 쏘아 올린 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일종의 폭발을 시켜가지고 상대 위성의 그 주변에 일단 파편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공격을 일부 시킵니다. 그러니까 요 기술력을 북한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지금 이미 궤도까지 진입하는 거는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술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조차도 우리보다는 이 우주 대위성 무기 체계에 있어서는 앞서가는 판국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돌아간다면 지금 우리나라도 미래 먹거리 산업도 지금 제대로 이걸 분간을 못하는데 여기 전문가들한테 맡겨가지고 제대로 해야 되고 미국하고 공조를 통해서 우주 분야도 계속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정부가 나와서 하는 게 뭐 탈원전 하면서 태양열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만약에 태양열도 제대로 한다고 한다면 미국에는 이미 솔라 글래스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솔라 글래스, 솔라 타일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63 빌딩 있지 않습니까? 63 빌딩 같은 그 빌딩 전체 외벽이 다 유리 아닙니까? 그 유리가 전체가 다 태양열 패널입니다. 미국은 이미 그런 기술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생각을 해보세요. 63빌딩 하나가 통째로 태양열을 다 흡수해버리면 그게 거의 엄청난 발전소 역할을 해버립니다. 그런 기술을 이미 미국은 갖고 있는데 우리가 진짜로 나라를 말아먹지 않고 제대로 된다고 한다면 그런 기술을 미국하고 한미동맹을 해가지고 같이 머리를 써서 해야 되고 또 솔라 타일도 지금 그 앨런 머스크가 갖고 있는 테슬라에서 만든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도 보면은 이 부피도 작고 겉에서 봤을 땐 그냥 타일인데 에너지 흡수량은 많고 상당히 효율적인 기술이 많아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제대로 계산을 해가지고 갖고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생각지도 않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탈원전하고 뭐 전기차를 늘리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분야가 상당히 떨어지는 게 또 이런 게 있죠. 전기차는 국가 공인 정비세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전기차를 타면은 고장이 나잖아요. 어디 동네 정비소도 못 가고
누가 와서 고쳐줘도 이 사람이 공인 정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무나 누가 와서 고쳐도 피해가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미래 산업을 제대로 보고 있다면 이런 것부터 시스템 인프라를 깔아놓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지금 심지어 관공서에서 사들인 전기차가 고장나도 지금 못 운영하는 파국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지금 제대로 이런 분야를 잘 보고 해야 된다. 미래를 보고 예. 시스템을 정비하고 예. 과학에 투자할 건 투자하고 예. 그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예, 거꾸로. 아이고.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늘 힘내십시다, 여러분들. 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